아부다비의 저녁 공기가 서서히 식어가던 그 순간 중동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 설명하기 어려운 정적이 흘렀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고 회의실 중앙 테이블 위에 놓인 단 한 장의 문서만이 모든 시선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 문서에는 단 한 줄의 공식 요청이 적혀 있었지만 그 한 줄은 중동의 군사 질서를 흔들기에 충분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 정부 앞으로 전달한 요청은 명확했다. KF-21 전투기 12대와 3,000에서 3,500톤 급 최신형 한국 수출 잠수함을 동시에 도입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무기 구매 요청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이 순간을 중동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동시에 유동친 분기점으로 평가했다. UAE는 지금까지 미국과 프랑스라는 전통적인 공급국의 틀 안에서 전력을 구축해온 국가였다. 하지만 그날 제출된 요청서는 더 이상 그 질서에 머물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표명이었다. 영국 군사 전문 매체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들은 UAE가 미국이나 프랑스가 아닌 한국의 KF-21을 중동 최초의 차세대 핵심 전력으로 선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F-35가 정치적 제한과 공급 지연으로 사실상 선택지에서 제외된 이후 UAE가 택한 대안이 임시 방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게임 체제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쌍발 엔진, 사막 기후에서의 가속 성능, 그리고 확장 가능한 전자전 구조를 갖춘 KF-21은 UAE가 요구하던 조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해외 분석가들이 진짜로 충격을 받은 지점은 따로 있었다. UAE의 요청이 KF-21 단독 구매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전투기와 함께 3,000에서 3,500톤 급 최신형 한국 잠수함을 동시에 선택한 결정은 중동 해군 전력의 기준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하는 신호로 해석됐다. 이 잠수함은 장보고 3계열을 기반으로 수출형으로 설계된 고난이도 플랫폼으로 원래는 서유럽 국가들이 사실상 독점해온 영역이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이 오랫동안 장악해온 잠수함 시장에서 UAE는 이례적으로 한국 플랫폼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올려버렸다. 해외 매체들은 이를 두고 중동 해양전력의 기준점이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순히 새로운 공급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해군 전력의 철학 자체를 바꾸려는 선택이라는 분석이었다. 회의실에서 이 요청서를 검토하던 방산 관계자들이 동시에 떠올린 나라가 있었다. 바로 인도네시아였다. KF-21 공동개발국이었지만 분담금 문제로 파트너 지위를 잃은 그 나라였다. UAE가 요구한 기술 목록 대부분은 원래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 지위를 유지했다면 확보할 수 있었던 항목들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스스로 그 기회를 내려놓았고 그 빈자리를 UAE가 그대로 가져가려는 형국이 만들어졌다. 이 순간부터 이 사안은 단순한 계약 협상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전력 패키지의 신뢰성, 기술 이전에 대한 유연성, 정치적 제약이 거의 없는 공급 구조가 중동 최강을 목표로 하는 UAE의 전략과 정확히 맞물리기 시작했다. 해외 군사 포럼에서는 이 선택을 두고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이 제기됐다. 왜 UAE는 기존의 강대국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했는가? 그 질문의 답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요청서 한 장이 국제 군사 관계자들의 인식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더 이상 값싼 대안이 아니었다. 전력을 설계하고 생산하고 유지하며 정치적 간섭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UAE의 선택은 그 변화를 알리는 첫 장면이었다. UAE의 선택이 충격을 준 이유는 한국이 뛰어났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기존 공급국들이 더 이상 UAE의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에 이르렀다는 점이었다. 미국과 프랑스는 오랫동안 중동의 핵심 무기 공급자로 군림해왔지만 그 지위는 점점 정치적 조건과 제한으로 무거워지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F-35였다. 기술적 성능 이전에 정치적 허들이 먼저 등장했다. 핵심 소프트웨어 접근 제한, 무장통합 승인 지연, 유지보수 주기 통제는 구매국의 독자적 운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UAE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전력의 주도권을 스스로 쥐지 못하는 구조였다. 고온 사막 환경에서의 정비 지연과 긴 리드타임 역시 실전 운용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누적되고 있었다. 프랑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투기와 해군 무기 분야에서 강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명 주기 비용과 엄격한 기술 이전 통제는 UAE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해군 전력의 핵심인 잠수함 분야에서는 유지비와 모켈라이제이션 권한이 철저히 프랑스 정부에 종속되어 있었다. 이는 중동 최강 전력을 목표로 하는 UAE의 장기 전략과 충돌하는 지점이었다. 이 지점에서 UAE의 판단은 명확해졌다. 단순히 성능이 좋은 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스스로 관리하고 확장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했다. 전투기와 잠수함을
동시에 운영하면서도 정치적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이 요구됐다. 기존 서방 공급국들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요청이 들어오면 맞춤형 패키지를 설계하고 기술 이전 범위를 투명하게 제시하며 현지 조립과 정비까지 포함한 운용 구조를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전력 구축 파트너로서의 역할이었다. UAE가 느낀 가장 큰 차별점도 바로 이 지점이었다. 가격 대비 성능 역시 결정적인 요소였다. KF-21과 3,000에서 3,500톤 급 잠수함을 포함한 패키지 비용은 미국이나 프랑스산 전력을 도입할 경우에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UAE가 주목한 것은 단순한 가격 절감이 아니었다.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은 운용 자유도와 기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다. 해외 군사 분석가들은 이 흐름을 두고 서방 중심 무기 공급 질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치적 승인 절차와 동맹 관계가 전력 운용의 발목을 잡는 순간 구매국은 다른 선택지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UAE는 그 선택지로 한국을 지목했다. 이 선택은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었다. 수치와 조건을 냉정하게 비교한 결과였다. 정치적 간섭이 최소화된 공급,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용, 그리고 전력 확장을 전제로 한 구조 설계.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 국가는 사실상 한국뿐이었다. 그래서 UAE의 요청서는 단호했다. 특정 무기체계가 아니라 전력의 철학 자체를 한국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이었다. 미국과 프랑스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중동 방산 지형은 이 순간부터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UAE가 KF-21에 완전히 기울어진 결정적 계기는 사막 환경에서의 실제 운용 데이터였다. 중동에서 전투기의 성능은 시험장 수치가 아니라 고온 모래바람 속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버티는지가 기준이 된다. 낮 기온이 50도에 육박하는 환경에서는 엔진 출력 저하와 냉각 효율 붕괴가 가장 먼저 발생한다. 이 조건을 통과하지 못한 전투기는 아무리 첨단 장비를 갖췄어도 실전에서 의미를 잃는다. 미국의 F-35는 이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드러냈다. 고온 환경에서 출력 유지가 쉽지 않았고 정비 주기가 길어지면서 가동률이 불안정해졌다. UAE 입장에서는 한 대가 멈추면 편대 전체 운용 계획이 흔들리는 구조였다. 첨단 전투기라는 명성과 달리 사막에서는 관리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현실이 드러났다. 반면 KF-21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줬다. 사막 테스트에서 엔진 출력 유지율이 95%를 넘어섰고 고온 상태에서도 가속 성능 저하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쌍발 엔진 구조는 단순한 출력 문제가 아니라 생존성과 직결되는 요소였다. 하나의 엔진에 문제가 발생해도 기체를 안전하게 복귀시킬 수 있다는 점은 사막과 장거리 작전이 일상인 UAE 공군에게 결정적인 신뢰 요소로 작용했다. UAE가 주목한 것은 단순한 현재 성능이 아니었다. KF-21의 구조 설계가 미래 확장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더 중요했다. 아직 블록 2 완성이 진행 중인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에이사 레이더 성능 확장, 장거리 공대지 무장 통합, 전자전 체계 증설이 모두 가능한 뼈대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 이는 특정 시점의 성능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성을 의미했다. 기존 서방 전투기와의 가장 큰 차별점은 기술 접근 방식이었다. 미국이나 유럽 전투기는 핵심 시스템이 블랙박스처럼 봉인되어 있어 구매국이 손을 대기 어렵다. 반면 KF-21은 외국과 함께 키워가는 플랫폼이라는 개념으로 설계됐다. 기술 이전을 막기 위한 구조가 아니라 확장을 염두에 둔 개방형 구조였다. UAE가 공급국이 아닌 전략 파트너를 원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사막 환경에서의 안정성은 전자장비에서도 확인됐다. 고온 모래 조건에서도 센서와 데이터 링크의 신뢰도가 유지됐고 항전장비의 과열 문제 역시 관리 가능한 범위로 평가됐다. 단기간 시험이 아니라 장기 운용을 전제로 한 분석에서 나온 결과였다. UAE가 요구한 조건은 단순한 데모 비행이 아니라 실전 배치 후의 지속 운용 가능성이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면서 KF-21은 단순한 대안이 아닌 기준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고온 환경에서 안정적인 출력, 쌍발 엔진이 주는 안전성, 그리고 미래 성능 확장을 전제로 한 구조. UAE에게 이는 선택지가 아니라 해답에 가까웠다. 해외 군사 분석가들은 이 흐름을 두고 KF-21이 특정 지역에 특화된 기체가 아니라 극한 환경에서 검증된 범용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막에서 증명된 전투기는 어느 전장에서도 신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점부터 UAE의 관심은 공중전력에서 해양전력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기 시작했다. UAE의 시선이 공중전력에서 해양전력으로 이동한 순간 중동 방산 판도는
또 한 번 요동치기 시작했다. 잠수함은 전투기와 달리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국가의 전략 의지를 드러내는 상징적 자산이다. 은밀성, 지속작전 능력, 그리고 장거리 타격 잠재력은 해군력의 최상위 단계로 분류된다. 그만큼 이 시장은 오랫동안 독일과 프랑스가 사실상 독점해온 영역이었다. UAE가 요구한 조건은 분명했다. 3,000에서 3,500톤 그 플랫폼, 장기간 자망이 가능한 최신형 AIP 체계, 고온 해역에서도 안정적인 냉각 구조, 그리고 장거리 작전 반경을 전제로 한 무장 운용 능력. 이 조건들은 서유럽 조선 강국들이 늘 자부해오던 기술의 정점에 해당했다. 그러나 문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둘러싼 제약이었다. 독일은 기술 이전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승인 절차가 길었다. 프랑스는 유지 비용과 수명 주기 비용이 높았으며 머리얼라이제이션 권한을 구매국에 거의 넘기지 않았다. 잠수함을 도입하는 순간부터 운용의 주도권이 공급국에 묶이는 구조였다. UAE가 추구하는 전력 자립과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방식이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수출형 잠수함 플랫폼이 등장했다. 장보고 3개월을 기반으로 한 3,000에서 3,500톤급 수출형 잠수함은 설계 단계부터 해외 운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구조였다. 최신 AIP 체계, 장거리 무장, 통합여력, 고온 해역에서도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는 냉각 모듈은 UAE가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더 중요한 차별점은 운용 방식이었다. 한국은 현지 조립, 현지 정비, 현지 마멀라이제이션까지 포함한 패키지를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해군 전력을 스스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넘긴다는 의미였다. UAE 입장에서는 잠수함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 전력의 주권을 확보하는 선택이었다. 해외 군사 매체들은 이 결정을 두고 중동 해군 전력의 기준점이 이동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유럽 중심으로 형성된 잠수함 기술의 위계가 처음으로 흔들린 순간이었다. 특히 전투기와 잠수함을 동시에 같은 국가에서 도입하려는 UAE의 선택은 전력 구축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KF-21이 제공하는 공중 지배력과 수출형 잠수함이 제공하는 해양 침투 능력은 서로를 보완하는 구조였다. 공중과 해양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체계가 완성되면 중동 지역에서의 전략적 균형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UAE가 노린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다. 이 결정은 단기간의 전력 보강이 아니었다. 중동 해군력의 철학을 바꾸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 선택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이 기술력뿐만 아니라 생산 속도와 납기 신뢰성까지 동시에 증명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유럽 공급국보다 빠른 일정, 명확한 비용 구조, 그리고 정치적 제약이 적은 계약 조건은 UAE에게 결정적인 설득력이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졌다. 이 거대한 전력 전환이 가져올 가장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누구인가? 그 이름은 이미 중동 군사 분석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었다. UAE의 선택이 구체화될수록 국제 군사 분석가들이 자연스럽게 꺼내든 비교 대상은 인도네시아였다. 두 국가는 한때 같은 출발선에 서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며 차세대 전투기 기술을 함께 축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한국과 장기적인 전략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오래가지 않았다. 분담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흔들기 시작했다.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 인도네시아는 부담을 이유로 물러섰고 그 결과 공동개발국 지위는 사실상 상실됐다. 이는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전략적 결단의 부재로 평가됐다. 이후 인도네시아가 선택한 행보는 더 큰 혼선을 낳았다. 중국산 중고 전투기 검토, 프랑스 라팔에 대한 관심 표명, 그리고 명확한 방향성 없이 이어진 협상들은 시간과 비용만 소모시켰다. 전력 공백은 줄어들지 않았고 공군 현대화 계획은 계속 미뤄졌다. 해외 군사 매체들은 이 과정을 두고 기회를 스스로 던져버린 사례로 분석했다. 반면 UAE의 움직임은 정반대였다. UAE는 KF-21과 수출형 잠수함을 동시에 요청하며 전력의 큰 그림을 먼저 그렸다. 공중과 해양 전력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장기 운용 구조를 설계했고 그 중심에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앉혔다. 기술 이전과 현지 운용 권한을 전제로 한 이 선택은 단기적 계산이 아니라 장기적 투자에 가까웠다. 해외 군사 분석에서는 이 대비를 명확하게 정리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놓쳐 현재의 전력 공백을 키웠고 UAE는 한국을 선택해 미래의 전력 우위를 선점했다는 평가였다. 두 국가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방산협력에서 신뢰와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이 비교가 더 뼈아픈 이유는 UAE가 요구한 기술 목록 대부분이 원래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 지위를 유지했다면
접근할 수 있었던 범위에 속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가 포기한 자리를 UAE가 그대로 채워 들어가는 형국이 만들어진 셈이었다. 국제 군사 포럼에서는 이를 두고 전략적 바통이 넘어갔다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이 장면은 한국 방산의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한국은 더 이상 특정 국가에 의존해 공동 개발을 유지해야 하는 위치가 아니었다. 신뢰를 유지한 파트너와는 협력을 확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가 그 자리를 대신 채울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결국 인도네시아와 UAE의 대비는 단순한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방산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신뢰를 유지한 국가는 미래를 확보했고, 신뢰를 스스로 끊어낸 국가는 기회를 잃었다. 이 대비는 다음 무대에서 또 다른 국가의 선택을 예고하는 신호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UAE의 결정이 중동 전력 지형을 흔들어 놓은 직후 또 하나의 움직임이 조용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우디아라비아였다. 사우디의 군사 관계자들은 공개 발언을 자제했지만 내부 분석 자료에서는 KF-21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사우디 공군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이 기존 공급 체계로는 해결되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사우디는 대규모 전투기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가동률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다. 정치적 변수로 인한 업그레이드 지연, 부품 수급 불안, 그리고 유지 비용의 급증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전력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었다. 독일의 수출 규제와 미국의 정책 변화는 사우디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였고, 이 변수들은 공군 현대화 일정 자체를 흔들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KF-21이 부상한 이유는 명확했다. 즉각 운용 가능한 성능과 함께 2030년대 초반까지 단계적으로 확장 가능한 블록1에서 이미 다기능 A사 레이더와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합했고, 이후 단계에서는 내부 무장창을 포함한 구조적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반영되어 있었다. 이는 단기간의 대체 전력이 아니라 5세대 수준으로 자연스럽게 이행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의미했다. 사우디가 특히 주목한 요소는 국산 화율이었다. KF-21은 이미 높은 수준의 자립도를 확보한 상태였고 향후 더 확대될 여지가 분명했다. 이는 외부 정치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줄이려는 사우디의 전략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단순히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방산 생태계를 함께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검토 대상에 오른 것이다. 여기에 UAE와의 연결고리가 더해졌다. UAE가 선택한 플랫폼을 사우디가 함께 검토한다는 사실은 중동 내 전력 협력 구도가 단일 국가를 넘어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했다. 공중 전력과 무인 체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전력 개념까지 공유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는 개별 계약을 넘어선 네트워크형 방산 협력의 출현이었다. 해외 군사 분석가들은 이 흐름을 두고 중동이 기존 서방 중심 공급 체계에서 벗어나 다극화된 선택지를 확보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빠른 생산 능력, 명확한 납기, 정치적 제약이 적은 계약 구조는 중동 국가들이 오랫동안 원해왔지만 쉽게 얻지 못했던 조건들이었다. 결국 KF-21을 둘러싼 연쇄 반응은 단순한 수출 성공 사례로 끝나지 않았다. 전투기와 잠수함을 동시에 선택한 UAE의 결정, 그리고 그 여파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사우디의 검토는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됐다. 한국은 이제 방산 시장에서 대체제가 아니라 기준점이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중동 국가들은 더 이상 누구의 허락을 받아 전력을 운용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는다. 대신 누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누가 미래까지 함께 갈 수 있는지를 따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중심에 한국이 자리 잡고 있다.